안녕하세요. 한류와 언어 14주 1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 공지사항에 올린 바와 같이 오늘 그 14주차 수업은 한류와 언어의 결론격에 해당하는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화 현상과 또 그리고 그 기저가 되는 언어,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의 기본적인 개념과 또 연관성, 그런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여러 가지 K 콘텐츠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들끼리 잠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T도 이번 주는 좀 짧게 올렸고 아마 한 2차 시 정도의 영상 강의면 이번 주는 종강을 하지 않게 될까 싶어요. 네. 14번째 PPT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하죠. 언어와 사고 그리고 문화. 사실 이제 한류 컨텐츠 우리가 뭐 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학기 내내 해 오다 보니까 뭐 드라마 얘기에 빠지기도 하고 케이팝에 빠지기도 하고 영화 이야기도 하고 또 뭐 헐리우드의 스타나 또 뭐 세계적인 팝스타들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이야기의 본론이 무엇이었나 가끔 헤매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제 문화 현상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코리안 웨이브 한류라고 하는 현상이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그야말로 일종의 하나의 웨이브 흐름이 될 수 있었느냐. 예를 들면 그 서구 중심의 200년 전부터 이제 서구 중심의 그런 현대 사회에서 특히 이제 그 뭐랄까요, 메이저 랭귀지라고 할 수 없는 한국어를 베이스로 하는 문화 콘텐츠들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물론 그것이 헐리우드 그 영화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의 팝 문화 혹은 뭐 유럽의 영화 산업들과 같은 그런 어떤 전반적인 서구 중심의 어떤 메이저한 그런 흐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 어느 뭐 서구권이든 뭐 이쪽 아시아권이든 한류의 영향 또 한류의 어떤 그런 어느 정도의 파워를 인정하지는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언어, 그야말로 소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소수 언어는 아니지만 특정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떤 파워를 가지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거죠. 그런 살펴보는 과정에서 대중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영미권의 특히 이제 미국 그 대중문화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정리에서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때의 언어는 우리가 맨 처음에 수업을 진행했을 때 뭐 한국어의 위상이라든지 또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좀 지엽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호모 로쿠엔스로서 인간을 규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언어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이 언어와 또 그리고 사고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문화 콘텐츠를 확장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이러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뜬금없이 조지 오웰의 1984라고 하는 이제 그 소설책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읽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내용은 모두 알 수 있을 거예요. 조지 오웰의 집필하던 당시는 1949년이고 1949년의 기준에서 1984년은 정말로 먼 자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꽤 먼 미래였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생존할 수 없는 시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여기에 이제 조지 오웰의 이야기, 조지 오웰의 1984를 소개하는 이유는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면도 있고요. 동시에 거기 이제 오웰이 그린 그 미래의 사회, 오웰이 생각했던 1984년의 미래 세계에서 굉장히 독특한 뉴스피크라고 하는 신어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언어 장벽을 뛰어넘는 어떤 문화 콘텐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살피는데 중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조지 오웰의 그 1984의
과거 속의 미래 세계죠. 물론. 근데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전체주의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소설이고, 여기에는 그것을 총괄하는 빅브라더가 등장해요. 가끔 지금도 빅브라더라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세상은 사방이 텔레스크론으로 둘러싸여서 모든 개인의 일상이 국가에 감시당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한국에서 방역을 참 잘하고 있는데, 간혹은 한국에서의 어떤 그 K-방역, K를 거기도 붙이고 있죠. K-방역에 따르는 어떤 개인의 사생활의 침해, 정보 침해, 그러면서 한국은 CCTV가 너무 많다, 등등 이런 얘기들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지금의 CCTV가 오웰이 말했던 그런 그 감시사회에서의 텔레스크린하고 거의 같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긍정 부정면들. 근데 오웰이 말하는 그 전체주의 사회에서의 감시 세계는 부정적인 그런 사회의 자화성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세상은 여러분도 잘 아는 미셸 푸코가 말하는 팬옵티컨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팬옵티컨이라고 하는 개념은 발달된 정보 기술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체계를 팬옵티컨이라고 합니다. 팬옵티컨, 팬데믹 할 때 광범위하게 퍼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물론 미셸 푸코는 오웰보다 이제 늦게 태어난 사람이지만 이런 개념들을 이제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방금 전에 말했던 뉴스피크라는 거예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웰이 그린 이 전체주의 사회에서의 사람들은 뉴스피크, 신호를 사용해요. 전체주의 사회에서 감시당하는 이 사회에서 정해놓은 언어가 있어요. 정해놓은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가 아주 재미있어요. 자, 한 예를 들어서 이 그 오웰의 1984 속에는 fre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유라는 단어는 있지만 sugar free라는 말은 있지만 예를 들면 social freedom 같은 그런 단어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free는 있지만 아주 말초적이고 피상적인 sugar free 같은 단어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자유의지라든지 사회적 자유라든지 이런 개념은 아예 그런 단어가 없는 거예요. 개념이 아니라 그런 단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웰의 세상 속에, 오웰이 예측하는 1984의 세계 속에는 뉴스피크라고 하는 그들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그 언어 사회에 프리나 슈거 프리는 있지만 소셜 프리덤이라든지 이런 퍼스널 프리덤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 단어가 없음으로 인해서 사고까지 통제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웰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언어를 통해서 행동뿐 아니라 사고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와 사고의 필연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국 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이를 표현할 단어가 없으면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혹은 사고가 먼저냐, 즉 생각이 먼저냐, 언어가 먼저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보면 오웰의 생각이 다르지는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 여러분들 아는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썼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파시즘이 창궐하던 이태리에서 태어나서 그거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코가 원형의 파시즘이라고 하는 그런 책 속에서 이제 어떤 비판을 하냐 하면, 이탈리아의 파시즘은 복잡하고 비판적인 추론의 도구를 제한하기 위해 빈약한 어휘와 초보적 문법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추론적 사고를 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아주 단순한 문법과 어휘를, 말초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선전과 선동의 언어를 구사하게 하는 직관적인 언어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의 댓글이라든지 자극적인 어떤 옐로 저널리즘, 그런 옐로 저널리즘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들만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태리 파시즘뿐 아니라 히틀러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히틀러 같은 경우에도 어땠냐면, 그 나치 초기 1930년대 독일에서 초기 나치 패거리들이 사용했던
어떤 그런 극우의 은어, 또 뭐 자기 그 뭐랄까 인종차별, 여성 혐오, 그 다음에 아주 극단적인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아주 그런 말초적인 나치 패거리의 그런 어휘들을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언어 사용이 극단적인 뭐 나치즘이나 파시즘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움베르토 에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선생님은 국어학자고 또 언어학자보다 보니 뭐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피어 워프 가설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피어 워프 가설은 별것이 아니고 언어가 생각을 결정한다입니다. 언어가 생각을 결정합니다. 물론 이제 언어를 인간이 호모 로쿠엔스로서 말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말을 할 줄 알게 되는 그 과정에는 이제 호흡기관이 2차적으로 진화하는 생물학적인 그런 진화의 과정과 그 다음에 적정력의 추론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어떤 두뇌 용량의 증가가 필요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진화론의 관점을 본다면 추론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두뇌 용량이 우선되어야 했으니까 생각이 먼저 아니겠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고 언어를 통해서 문명과 문화를 축적하는 입장에서 현재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의 언어 자체가 사고를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피아 워프 가설입니다. 에드워드 사피어라는 사람은 벤자민 리 워프라는 사람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이 벤자민 리 워프라는 그 언어학자가 이런 가설을 내세우면서 자신에게 뭐 수업 시간에 영향을 준 스승이 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어 심리학자로 유명했던 사람이어서 에드워드 사피어의 이름까지 넣어서 사피어 워프 가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워프가 얘기하는 바는 간단히 말하면 언어가 생각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지만, 언어는 단순히 생각을 드러내는 복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가 사고를 형성하고 실제하게 만든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근거들은 사실 뭐 현대 언어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을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벼농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모작을 하기가 어렵죠. 이모작을 해도 벼를 이모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논에다가 봄에 이제 보리를 심거나 그러죠. 그런데 동남아시아 같이 그 이제 고온 다습한 그런 기후에서는 뭐 2모작, 3모작, 3모작까지. 그러면 어때? 우리보다 훨씬 더 논농사와 관련된, 우리 이제 밭농사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축산업도 하고 좀 온대지방이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후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산업 구조가 달라지고 또 자연환경도 다르고, 그러니까 해당하는 어휘도 다르겠죠. 예를 들면 에스키모의 사람들은 눈에 대한 표현들이, 우리는 뭐 물론 우리도 뭐 눈도 있지만 뭐 그렇게 막 복잡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북극 지방의 이누이트족에게는 눈이 여러 가지 종류예요. 뭐 표현의 내부 그러니까 의미를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 바람에 휩쓸리는 눈, 녹기 시작하는 눈, 땅 위에 쌓인 눈, 눈사람처럼 뭉친 눈. 자, 여러분, 우리가 눈이 내리는 지역이긴 하지만 눈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지는 않죠. 그러나 벼, 쌀, 밥 다 다르죠. 조금씩. 동남아시아는 더 다양하고 복잡하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언어에 따라서 우리는 눈을 볼 때 눈이라고 눈 오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누이트족에게는 이 어휘 표현 때문에, 단어의 표현 때문에 더 다양한 눈의 세계를 정밀화시켜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지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다양한 벼 농사의 세계를 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사피아 워프 같은 경우 가설에 근거해서 언어가 사고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또 한 가지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순 같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해서 그 목술 구조라고 해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유럽어족이죠. 대표적으로 영어, 우리들이 잘 아는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그러니까 목적어가 뒤에 나오죠. 서술어가 앞에 나오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자,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좀 성적을 제대로 안 줘서 너무 화가 났어요. 따지려고 씩씩씩씩 그러면서 교수님을 찾아왔어. 찾아왔는데, 자, 교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좀 달리 생각해 보실 수 없을까요? 이렇게 달라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헐리우드 영화 많이 봤죠? 어때요? 갑자기 직장 상사에게 올라서 책상을 치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동사가 먼저 나와버렸거든요. 동사가 먼저 나왔다는 것은 자신의 문장이나 언어적 행위의 결론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뒷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단호하게. 그래서 한국어 같은 경우는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좀 더 우유부단하게 혹은 좀 더 완곡하게, 좋게 말하면 긍정 부정의 측면이 있고,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떨까? 경솔하게 혹은 단호하게 그런 긍정 부정의 면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논문을 쓰는데 한국 사람들은 논문을 씁니다. 뭐뭐라고 생각되어지나 좀 더 고찰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 단호하게 말하지 않죠. 나는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A는 B다라고 했는데 A는 B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좀 더 살펴볼 여지는 있다. 이렇게 써요. 한국 사람들의 논문은 대부분 그래요. 그럼 영어권은 어떨까? I conclude, I decide, I conclude that, I decide that. 그럼 끝나버렸어요. conclude랑 decide를 해버렸으니, 자, 이게 어순에 따라서도 결과적으로 그 언어적인 사용 방법이 달라지고 문화적인 어떤 태도도 달라지겠죠. 문화적인 태도도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한국어는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고, 영어는 I love you죠. 그렇다면 한국어는 나는 너를 사랑해니까 나와 너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사랑보다는 나와 너의 관계가 우선인 반면, 영어처럼 I love you라고 하는 것은 너보다는 이 사랑이 더 우선시 된다는 거예요. 그럼 you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어가 사고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그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케인즈도 천재라고 불렀던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있죠. 20세기 최고의 언어 철학자인 이 사람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쓰는 언어의 한계가 내가 아는 세상의 한계다. 그러니까 내가 쓰는 언어의 한계가, 그렇죠. 네. 그래서 외국어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다른 외국어를 알게 되면 그 외국어를 통해서 다른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또 그것뿐 아니라 한 언어에서 하나의 단어를 알게 되면 그 단어를 통해서 단어 하나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통하게 되는 세상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유명한 하이데거는 아주 추상적이고 아주 아주 비유적인 표현을 썼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존재하게끔 하는 그런 집이다. 네, 그래서 언어를,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자, 한류화 언어예요. 그리고 한류는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영어권 콘텐츠였다면 더 쉽게 우리가 초반에 K-팝 얘기할 때 몬스타엑스의 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몬스타엑스가 영어로, BTS는 그렇게 안 냈죠. 영어로 앨범을 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성공은 했지만 글쎄요, BTS가 영어 앨범을 낸다. 선생님이 보기엔 이제는 그렇게 되면 아이덴티티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측면에서 언어와 한류는 정말 상승 효과를 하는 것인지 부정적인 효과를 하는 것인지 사실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문화 콘텐츠로서 넘어야 할 벽으로 우리는 지금 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자막이나 번역도 살펴봤던 거잖아요. 이처럼 언어를 뛰어넘는 한류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문화와 문명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한반도라고 하는 이 국가의 지정학적인 특성이 어떤 문화 원류로서의 어떤 분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것이거든요. 아주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 세계를
아우르는 큰 컨텐츠는 기생충과 BTS 팝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들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한류 컨텐츠의 기반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이고 이는 결국 서구 언어 중심의 문화 콘텐츠에 어떤 의미에서건 새롭고 신선한 관점을 제공하게 됐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인 겁니다. 자화자찬이 아니라 대단한 일인 것이고요. 그러나 여기서 편협한 관점에서의 국수주의적인 한류 확산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전 지구적 가점에서 뭔가 고인물이 돼갈 것 같은 영미문화 중심의 어떤 대중문화에 어떤 긍정적 가치를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인지 또 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어학자다 보니 언어 얘기를 조금 더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영화를 혹시 이게 2016년 영화이기 때문에요.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굉장히 괜찮은 영화입니다. 컨택트라고 되어 있고 콘택트라고 하면은 또 다른 영화가 있어요. 유명한 여배우인데 그건 좀 한 10여 년 전부터 다른 얘기. 그것도 외계인과의 그 접촉과 관련되는 얘기예요. 근데 종류가 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미국의 원제는 Arrival입니다. 그래서 SF 영화고 외계인이 지금 이 옆에 그림에 보면 둥그런 반원체의 형태가 이게 우주선이에요. 아주 독특한데 뭐 우주 전쟁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앞에서 말했던 에드워드 그러니까 사피어 워프 가설에 굉장히 충실한 영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피어 워프 가설을 근거로 한 그런 영화예요. 그런 영화인데 아주 의미가 있고 색다른 영화라서 안 본 친구들한테는 권합니다. 이게 외계인 헵타포드라고 하는 외계인이 와요. 외계인 아래 그림에 보면 거기 이제 동그라미 옆에 이렇게 오징어 다리 같이 이게 외계인은 왜 이렇게 딱 꼴뚜기 같이 생겼는지 얘도 결국 꼴뚜기예요. 손이 아니고 꼴뚜기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헵타포드는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우리는 의사소통의 방법이 공기를 이용한 우리 조음기관에서 나온 사운드 웨이브를 음향적으로 전달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기를 통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음파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먹물을 쏴요. 먹물을 동그랗게 쏩니다. 그럼 이런 먹물들, 동그란 먹물 이렇게 의사소통을 해. 의사소통을 하는데 중요한 건 얘가 원이라는 거예요. 자, 원은 시작도 끝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원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선조적이죠. 선 위에 있어요. 선 위에 있는 2차적 공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이들은 동그래요. 그래서 이 외계인들은 언어가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이 없어서 과거도 보고 현재에도 있다가 미래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의 언어 체계에서는 시제 개념은 없어요. 흥미로운 것은 여기 주인공인 그 박사가 이 언어를 배운 다음에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가 막 헷갈려요. 미래가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박사가 이 헵타포드라는 외계인의 언어를 배움으로써 새로운 언어적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건 뭐죠? 바로 사피아 워프 가설에 따라서 언어가 사고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한 그런 굉장히 그 언어에 대한 성찰을 보이는 의미 깊은 그런 그 영화예요. 한번 볼 수 있다면 이렇게 알고 보면 모르고 보면 뭔 소리야 이럴 수 있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괜찮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영화입니다. 이제 결국 이제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느냐? 그렇다면 한류의 베이스가 되는 한국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어 교육을 앞부분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건 왜냐? 결과적으로 이런 문화 컨텐츠들의 베이스가 되는 것이 한국어다 보니까 한국어를 배우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말을 알아듣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겨서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워야 하니까 한국어를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한국적인 사고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국제사회에서
그보다 더 우리를 위해서 천군만마의 응원군을 얻는 일은 없을 거예요. 네, 뭐 이것이 약간 편협한 국수주의적 사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네. 코리아 리뷰라고 해서 호머 헐버트 박사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1863년에 태어나서 1949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정말 이분은 정말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칭할 만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선생님이 이 헐버트 박사의 이야기를 한 2페이지 걸쳐 소개한 것은 이 양반이 이제 본인이 이제 70년 전에 1975년에 서울을 상상해서 쓴 그런 그 코리아 리뷰라고 하는 한국 평론이라고 이제 흔히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 리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뭐 정말 이제 그 당시에 한국에 대한 누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여러분들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이병헌하고 얼마 전에 나온 미스터 선샤인. 네, 늙으면 이래요. 거기에 그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 이 고종 황제가 고종이 이 한국의 너무 열악한 상황을 계속 이제 미국에 알리고자 하는데 기껏해야 무슨 야구 소식에도 밀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앞에서 어떤 그 기본적으로 논문들을 봤을 때 그렇잖아요. K 컨텐츠 드라마의 얘기에 해당하는 그런 논문이었지만 K 드라마를 알리는데 급선무는 뭐냐? K 드라마를 보는 조건은 뭐냐? 한국에 대한 인지도다. 한국에 대한 인지도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 일제 침략을 받기 직전의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조선 말기라고 하는 것은 처참한 시기였죠. 동네 야구보다 못한 한국의 일제 침략의 상황.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에 대해서 잘못 알려지고 미개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미개한 나라인데 일본이 뭐 이렇게 좀 지배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는, 특히 그 당시에는 서구 제국주의 식민지 침탈을 당연시하던 그런 서구의 가치관도 있었던 때니까요. 오죽하면 어느 정도였냐면 일본이 조선에서 조선에 벼농사를 가르쳐줬다. 아휴, 세상에 이렇게 억울하니 반대겠죠. 네, 반대겠죠. 뭐 그럴 만큼 그러니까 정말로 미개하고 막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제대로 특히 이제 이 사람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사회에 알려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알리려고 했고, 그런 대표적인 저널 중에 하나가 더 코리아 리뷰예요. 정말 애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도 알겠지만 선교사들이 이제 처음에는 종교적인 전파를 하러 와서 너무 불쌍하니까 이제 독립운동을 돕고 그런 역할을 한 그런 외국인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고, 그럼으로 해서 일제히 핍박을 받은 사람들도 많죠. 버몬트주 출생이고요. 1886년 이제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 교사로 초청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유경공원에서 외국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1905년 을사늑약 후 한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썼어요. 고정의 밀사를 전하려고 애쓰고, 사실은 정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뛰어넘는 일을 끊임없이 이제 국가적으로도 원했고, 여기 고정의 밀사를, 이게 미스터 선샤인의 거기 이제 외국인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일단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1966년에 다시 내한해서 더 코리아 리뷰를 통해 일본의 야심과 야만적 탄압 행위를 폭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헤이그 밀사죠. 헤이그 밀사에 이제 도와주기를 한 거예요. 서양 사람이니까 한국 대표보다 먼저 헤이그에 도착해서 꿀리에디 콩페랑스라고 하는 한국 대표단의 그 호소문을 이제 일종의 저널 같은데 실게 애쓰기도 하고. 근데 1908년 이제 일본에서 쫓아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자신의 고향에 정착하면서 한국에 관한 글을 쓰고, 또 3.1운동 당시 서재필이 주관한 잡지에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국내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못 들어오게 하죠.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놈이다. 뭐 예를 들어 여러분 매일신보 만들었던 베델도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949년 이승만이 국빈으로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했는데
정말 이제 나이가 많았잖아요. 나이가 많은데 너무 감동을 해서 드디어 이 사람들이 독립을 했구나 하고는 너무 기쁜 환대를 받고는 일주일 뒤에 병사를 하고 양화진 외국인 묘에 묻히게 됩니다. 1950년 외국인 최초로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된 그야말로 우리로서는 고마운 은인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많은 책들을 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음 페이지에 이제 뭐 한글에 대한 사랑이 너무 대단해서 띄어쓰기로 만들고 또 1891년에는 최초의 한글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세계지리 교과서인 3인필지도 만들었고요. 아리랑 채록이나 수수께끼 수집 등 정치적 활동 외에도 문화적인 그런 너무 훌륭한 것들이 많은데 이걸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1906년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었던 것은 이겁니다. 정말 이 시절에 과연 헐버트는 한류라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헐버트가 1975년을 상상하며 쓴 이 구절은 마치 코로나19 시대에 서구 언론들이 말하고 있는 한국 같아요. 네, 김경화 교수님 국뽕이야 라고 해도 여러분들과는 다른 시절에 태어나서 너무나 어려운 그 국가적 상황들을 많이 보아오다 보니 물론 1975년에 그 헐버트가 생각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75년만 해도 선생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라 그때만 해도 아직은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만은 그만큼 헐버트는 한국 사람들, 특히 한글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훌륭한 문자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뭐라고 헐버트가 1975년에 한국을 꿈꾸냐면 A Visit to Seoul in 1975 하면서 주정뱅이가 없고 범죄 소식이 없는 경건한 문화, 자기 직분에 충실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이방인을 반대하는 다정한 사람들, 물질적인 발달은 물론 정신적인 발달에서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수천만보다 더 계몽된 나라가 없으며 더 진보적인 민족이 없다. 에필로그의 말. 예, 지금 서구 언론에서 한국에 대해서 하고 있는 칭찬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앞에 헐버트가 본 100년 전의 글로벌 한국, 그러니까 100년 전에 그가 꿈꾸었던 글로벌 한국이 지금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혹여라도 헐버트라는 사람은 교과서의 한 귀퉁에서 접했겠지만 호모 헐버트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사. 그런 외국인들도 참 많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러면 1차 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2차 시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